우리의 생의 끝자락이 의료와 돌봄. 근데 그 돌봄이 그런 이제 의사와 간호사만으로 이제 충족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은 또.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차 한 잔의 북토크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 모실 작가님은 여러분 이 책 보세요. 각자 도사 사회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걸 쓰신 송병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송병기입니다. 각자 도사 사회의 저자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저는 노화, 돌봄, 죽음에 관심이 많은 의료인류학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온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각자 도사 사회예요. 네. 그리고 부제로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다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제목은 어떻게 해서 지으시게 된 건가요? 네, 책 제목은 저자의 입김보다는 보통은 출판사와 편집자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하죠. 최종 제목과 이제 부제는 이제 제 편집자가 이제 정했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이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집중할 거는 이 불평등한 삶의 조건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칠까 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했고 큰 제목은 그래도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각자 도사 사회 이렇게 출판사가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사 사회라는 게 약간 각자 도생, 약간 그 개념의 약간 변주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각자 도사는 네, 말씀대로 각자 살 길을 도모하자 같이 네. 이제 각자 도사를 이제 변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각자라서 죽는 걸 도모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각자 얼만큼 지금 현재 이렇게 고립되고 네. 어렵게 이제 생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각자 도사 사회를 좀 벗어날 수 있는가? 네, 이걸 네. 고민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네. 좀 암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죽음에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과 그리고 죽음의 형태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어떠한 죽음의 방식, 어떠한 그 말기의 방식들도 저한테는 딱히 이렇게 매력적이거나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콧줄로 연명을 하다가 네. 뭐 10년 정도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는 방식도 그렇고 호스피스 같은 것은 요즘에 또 선호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주제에 네. 관심을 갖고 또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 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책이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 이제 각 장을 보면은 현재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뭐 큰 사고가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생의 끝자락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 경로가 나름대로 이제 찾아서 네. 집에서부터 연명의료 결정과 안락사 이렇게 경로를 이제 한 꼭지씩 잡아본 거고.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노인들이 네. 어떤 식의 이제 돌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시설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시설 안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또 일상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그렇죠. 일상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주 소소하게 볼 수 있는 뭐 먹는 거라든지 자는 거라든지 그리고 관계 맺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쟁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또 사회적 또 정치적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추적을 해왔고 근데 이제 시설에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 가고 싶다 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집
예전에는 집에서 죽었다는데 지금은 왜 못 죽지? 이러면서 이제 집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으로 시설에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환자들을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관심도 이제 뻗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아니라 호스피스라는 것도 있네. 그러니까 이제 호스피스는 뭐지? 이렇게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이제 쟁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이제 부족해서 현재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안락사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줄기줄기 이어지면서 무슨 연결. 그러니까 무슨 감자 우리가 뿌리를 캐듯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고민들을 이 책에서 보시면은 정말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줄기줄기 이어지는 죽음의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럼 선생님도 약간은 우연적인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씩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하시게 된 거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 안에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면 결국에 또 다른 질문이 네. 나오고 그렇게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선생님 맨 처음의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맨 처음에 질문은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인류학 안에서도 뭐 종교 인류학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의료 인류학을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몸 그리고 이제 그 질병 그다음에 그것을 경험하는 그 관계성 이것이 이제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이제 사회적이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이어주는 그러한 영역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네.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될 수도 있고 혹은 의료진이 이야기하는 질병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죽음을 지금 오늘날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삶의 조건 이 삶의 조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삶의 조건에서 이제 그 불평등성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이 이제 많았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책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일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책의 33쪽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요양원은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의료를 지원한다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자의 돌봄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사회보험의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와 돌봄을 분리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점은 의료는 병원에서 전문가가 하는 행위인 반면 돌봄은 집이나 요양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치부하는 인식이다. 병원에서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보호자는 간병을 맡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의료진이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환자는 요양시설로 가서 돌봄을 받도록 권장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료와 돌봄의 분리를 당연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일상에서 돌봄과 의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의 사회보험 이 체제는 그 건강보험과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을 분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와 돌봄, 특히 이제 노년에 이제 의료와 돌봄의 부분이 이제 분리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의료라고 했을 때 이 요자의 그 한자가 이제 우리가 보통 요양원 할 때 그 요자가 그 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병원과 돌봄, 그러니까 의학과 돌봄, 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우리 언어 한자에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적 분화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인식인 것 같아요. 책에서도 지적했지만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에서도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이제 간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유 있는 이제 여유가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다 생업으로 바쁘니까요. 그러면 이제 간병인을 쓰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또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돌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통 이제 여성들이 집에서도 뭐 결혼을 안 한 여성들이 먼저 가거나 아니면 며느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별 분업이 또 이렇게 작동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돌봄이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병원이니까는 의료는 사람들이 인식이 그건 보통 가족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의료진들도 그거는 이제 의료진이 할 일은 아니지. 이게 이제 저는 무섭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복지시설이니까 병원처럼 의사가 없습니다. 요양원에는. 근데 간호사가 있거나 이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입소 조건 자체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미 중환자에 가까운 분들이 입소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제도 안에서는 요양원은 이제 일종의 돌봄, 노인 수발을 이제 이렇게 특성화된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걸로 만든 공간이니까 거기서 이제 아프고 이러면은 다시 응급실에 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마지막 집이다라고 요양원을 소개하는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세요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이 어떤 임종 사인이 온다거나 어떤 이제 건강상의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보내버리는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제도의 분리가 만들어낸 문제 이전에 우리의 인식이 이미 거기에 이제 투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다음에 의료로 처치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을 이제 보낸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 사망하는 장소는 병원인 경우가 더 많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요양원에서는 이제 사실상 거의 못 죽게 하고요. 그게 이제 아이러니죠. 들어갈 때는 어르신의 마지막 집입니다 하지만은 보통 우리의 인식은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잘 구분을 못 하는데 그렇죠. 요양원은 보통 그러면 임종기 생애 말기에 그쪽에 가겠지 하지만 실제 임종 사인이 올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임종을 했을 때 보호자가 이제 일종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설 관계자들은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일단 다 보내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병원에 가서 임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또 다시 조금 바로 회복된 다음에 이제 바로 돌아오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당사자인 노인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요양병원에서도 의사가 있지만 임종은 보통 이제 큰 응급실, 중환자실로 가게 되는 게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최선을 다했느냐 보호자 입장에서 할 거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임종을 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의사 입장에서도 이제 시설의 이제 차이도 있고 그리고 준비가 이제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시설도 있어서 또 응급실에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양시설과 요양원이 있어도 큰 병원으로 다시 귀결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양병원에도 사실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 요양원에도 어느 정도의 의료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사실은 그러한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의료와 돌봄으로 탁 나뉘어버린 무자르듯이 지금 나뉘어진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좋은 우리가 참고 모델이 호스피스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현재 이용 대상자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암 환자로 국한되어 있어요. 말기 암 환자, 그냥 말기 판정을 받은 이제 암 환자만이
호스피스에 입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서양에서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모든 말기 환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는 말기 판정을 가능하니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치료보다는 완화 의료, 편안하게 이제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의료와 이제 돌봄이 적절하게 이제 융합되는 그 일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호스피스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한국은 말기 암 환자로 국한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호스피스가 시설도 늘어나야 되지만 환자군도 좀 확대되면 실제로 돌봄과 의료를 융합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또 다른 부분 한번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란 게 뭡니까? 패널들이 정책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다. 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향하는 담대한 걸음입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답했다. 패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는 못한 듯했다. 그들은 몹시 바빠 보이는 공무원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글쎄, 커뮤니티 케어란 게 뭡니까? 이번에 그는 우리 국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영어 단어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로, 케어는 통합적 돌봄으로 번역한 듯했다. 설명을 더 들어보니 지역사회는 노인 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거주지를, 통합적 돌봄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의미하는 듯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노인 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거주지로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인가? 아니면 의료복지 서비스가 가미된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인가? 또는 둘 다 하는 정책인가? 머리가 어지러웠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그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 말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병원에서 이렇게 끝까지 막 이제 연명의료를 이제 그런 받다가 죽어가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집에서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마지막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주치제도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는 그런 의료적인 서비스,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뭔가 좀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 쓰신 거 보면은 이게 뭐 도대체 뭔가, 그리고 지금 그 약간 학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도대체 진행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 일단은 커뮤니티도 어려운데 정의하기가, 케어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단어인데 이 두 개를 합쳐놨더니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못한 거겠죠. 영어를 그대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번역하기 어려웠던 당국자의 고민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오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이제 일본 사례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일본이 이제 올해 2023년에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500만 명 이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3,500만 명이면 사실 캐나다 인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캐나다의 모든 사람이 75세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예, 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죽는 게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나아, 뭐 어떤 이제 대단한 가치 혹은 뭔가 좀 남다른 생각, 뭐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실존적인 고민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기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75세 이상의 이 노인 인구들이 이제 임종기에 들어서는 그 시기가 이제 예측이 되는데, 인구학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임종을 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일본 내에 있는 모든 장례 시설을 가동해도 죽을 장소가 이제 모자랄 거다라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임종난밀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죽어야 될지도 모른다. 마치 우리는 지금 안락사를 스위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이제 장례식장이 없어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게 꽤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 플러스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시설에서 이제 이 돌봄과 의료를 이제 담당하면은 정부 재정이 이제 부담을 이제 높이죠. 그래서 당국 입장에서는 재정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병원의 병상 하나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병상 하나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의료보험 재정이라든지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이걸 하나 없애고 집에서 이제 임종을 하실 수 있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을 이제 커버 가능한 계산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부분도 이제 조정을 하고 병상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돌보고 죽을 수 있게끔 그런 유도하는 정책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실제로 가정 호스피스를 굉장히 발달시켰습니다. 실제로 저도 가서 이제 가정 호스피스 팀이랑 따라다니면서 이제 봤는데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정말 임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간호사가 이제 집에 올 수 있는 간호 스테이션도 있고 의사도 이제 되고 그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그렇게 비용이 이제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병상 수를 줄이면서 이렇게 맞추고 그런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소위 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도 이제 문제는 이 커뮤니티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시골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의사가 없어가지고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고 해도 의사가 이제 부족하니까 간호사만으로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가 굉장히 잘 되는 데는 이제 도쿄와 이제 오사카 같은 큰 도시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그 커뮤니티가 차이가 있네, 불균등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게 있었고, 케어라는 방식도 결국에는 이제 보호자 없이 의사와 이제 간호사만으로 이제 커버 가능한가, 소위 말하는 가족 보호자가 항상 이렇게 또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이 없이 제도만으로도 이게 다 돌봄과 임종까지가 다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이제 굉장히 많았고, 동시에 이것도 비용을 또 조정하려고 굉장히 간호사나 뭐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새로 나온 과제로 보였거든요. 한국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적이 없죠. 그렇죠. 해봤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커뮤니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얘기하는 돌봄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데, 보통은 돌봄 노동, 뭐 돌봄 노동자, 처우가 어려워, 뭐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 이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통용되고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한국의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조정을 하면서 일본처럼 그렇게 해볼 거냐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대상자들은 조소득층이더라고요. 조소득층 노인인데, 그분들의 이제 실제 삶은 이 커뮤니티 케어나 뭐 기존의 이제 복지로 삶이 이제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소위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복지 자격이 탈락이 되니까 돈을 갑자기 어설프게 벌어서도 안 되고, 또 갑자기 건강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80대 노인이 돈을 좀 버는다든지 자식이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그 자격 조건에서 탈락되면서 기존의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오히려 적응하고 있는 거죠. 그 복지제도의 그 기준에. 복지제도가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서 그 취약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점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조마조마한 삶을 유지시키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정책 당국자가 이야기하는 이 커뮤니티 케어의 이 찬란함과 이 현장에서의 이 현실의 이 괴리랄까요? 예,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 선생님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보셨다고 했는데 집에서 하는 호스피스 네. 그것을 그러면 언제부터 그 시기를 잡나요? 한국에서는 호스피스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말기 그쵸. 암환자로 네.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기 환자가 대상이란 말이죠. 호스피스 자체는 암 환자만을 위한 그쵸. 서비스가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이 노인 환자들에도 말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스피스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랄까요? 비암성 질환자라고 할 수 있는 암 환자가 아닌 노인 환자, 노인성 질환자 이런 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이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적 주체가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요양병원의 의사가 한다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보통은 이제 집에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해서 돌봄이 필요한 뭐 식사 수발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해서 입원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요양병원에서는 이게 소위 이렇게 그냥 지내는 거죠. 그쵸. 식사도 챙겨주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의사들이 그러면은 이 노인 환자들을 말기 진단을 하고 이 진단에 따른 호스피스 서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하느냐,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작도 못한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 의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기 진단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이 딱 할 수는 없겠죠.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뭐 암처럼 이렇게 막 진행하면서 예후가 이렇게 선명하게 비교적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일상생활이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에 혼자서 샤워를 할 수 있는가,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외출은 몇 번 했는가, 이런 식의 다양한 질문들, 그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혼자 사는가, 뭐 식사는 어떻게 네. 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생애 말기 돌봄이 필요한 말기 환자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요양원에 의사가 없는 요양원인데 촉탁의처럼 호스피스 의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네.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도 돌보더라고요. 응급실에 안 가도 요양원이 마지막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근데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큰 차이가 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지는 게 사실 오늘날에 이제 한국의 의사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뭐 왕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게 수가가 우리가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뭐 촉탁이 제도라든지 네. 그죠?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중요한 게 사실은 직접 집으로 방문할 수 있는 의사들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간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의사분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못하고 일본에서는 가능한 그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네, 저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집단이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그 삶의 조건에서 네. 의사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제도와 체계가 이제 일본에는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일본의 의사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왕진 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신에 병상 수를 줄였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끔 돈을 쓴 거예요. 일본 정부는. 그래서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호스피스 가정용 호스피스 의사로 전업한 의사들을 봤습니다. 네. 괜찮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너무 괜찮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있는 거랑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것이냐. 환자를 보고 있는데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본질에선 차이가 없고, 경제적인 거라든지 그런 이제 왕진 수가, 그다음에 이제 의사를 지원하는 간호사라든지 호스피스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 수도 넉넉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한국보다는 좀 넉넉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아까 전에 말했지만 시골이라던가 지방에서 의사들이 부족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싶은데 그 커뮤니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는 사실상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가시화될 수 있거나 그쵸. 예, 안 보이는 커뮤니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의를 따로 해봐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이 커뮤니티가 뭔지를. 그런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왕진 시범 수가 네.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노인 인구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이래서 현재 이제 이 시범 사업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사 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체계와 이제 왕진 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마련이 네.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의료와 돌봄을 아까 전에 분리했을 때 나타내는 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통합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해서 집에서 그러면은 생애 말기 돌봄과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그러면 의료진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우리의 생애 끝자락이 의료와 돌봄 근데 그 돌봄이 그런 이제 의사와 간호사만으로 이제 충족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사는 존재니까요. 우리는 심심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말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형식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그 편안함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돼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애 말기 혹은 어떤 노년의 삶이라고 하면 병, 그 다음에 뭐 돌봄, 뭐 먹여주고, 뭐 씻겨주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일상이라는 거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뭔가 물건을 사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나누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들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